영화 단골 소재 아파치에 대해 알아본다. 아파치는 흔히 미국인들의 신대륙 발견으로 가장 많이 희생된 원시 부족이라는 동정을 받고 있는 대상이다. 서부국에서 백인들을 호시탐탐 공격하고 무자비한 학살극을 벌이는 원흉으로 설정된 아파치 인디언은 실은 백인들의 침략으로 오랫동안 정착했던 토지와 가족을 모두 잃고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대의 희생양이라는 동정도 받고 있다. 미국의 양식 있는 역사가들은 할리우드가 신대륙 발견 이후 자행해왔던 백인들의 혹독한 영토 침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아파치 인디언들을 매우 흉악한 존재로 왜곡시켜왔다는 비판도 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디언들의 존재를 따져보면 19세기 후반부터 북미 대륙의 남서쪽에 주로 정착해오면서 농경 생활과 말을 타고 사냥을 해온 인디언들은 코차이스를 비롯해 망가스 콜로라다스, 제로니모, 그리고 빅토리오 등 강력한 통솔력을 지닌 지도자 아래 단결해 평화스런 생활을 해왔다. 이들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는 미국의 남동쪽인 애리조나주, 콜로라도 주를 비롯해 남서쪽인 뉴멕시코, 텍사스주, 멕시코 일부 지역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강성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파치들은 자체 고유 언어를 갖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문명 생활을 해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기 1000년경부터 신대륙에 정착했고 15세기부터 이들의 세력이 확대돼 1700년경 전후에는 캔사스주 디즈멀 강 유역을 근거지로 대규모 농경지를 개간했다고 한다. 말을 운송 도구로 활용하면서 아파치들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파치는 여러 부류로 구별되고 있다. 이스턴 아파치에는 메스칼레로, 지카릴라, 치리카우아, 리판, 키오와 종족이 포함되고 있다. 웨스턴 아파치에는 치베큐, 민브레노, 코요테로, 톤토, 몽골론 종족으로 구성됐다. 아파치들은 백인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통치보다는 각 종족에 맞는 부족 단위의 생활을 선호했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분화 풍습이 백인들의 침략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서서히 멸종돼 가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사냥을 비롯해 도토리 등 특별하게 재배하지 않아도 자연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식으로 삼았고 간혹 농경지를 개간해 수확을 하는 부분적인 농경 생활을 했다. 텍사스 주변에 정착하고 있었던 지카릴라 족 인디언들은 비옥한 드넓은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옥수수와 여러 종류의 채소를 재배해 여타 종족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다. 리오그란데 강 유역 드라군 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치리카우아 인디언들은 가장 공격적인 개척 정신을 갖고 있어 백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이들은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북부 멕시코 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뉴멕시코까지 세력을 확대시켰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백인들이 미국 각주의 국경 지역을 서서히 점령해 오자 인디언들은 오랜 동안 우호 관계를 지속해왔던 에스파냐 인과 멕시코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격렬한 저항을 전개한다. 17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아파치족들은 에스파냐인의 종교 사절단들의 공격을 받았고 1680년에는 푸에블로 반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상당한 희생을 치르게 된다. 1858년 미국 정부와 치리카우와 아파치 간의 평화 협상에 맺어져 드라군 산맥 주변에 인디언들만이 독자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받게 된다. 밀월 관계도 잠시 1861년 코차이스 아파치족과 백인 정부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 이때부터 나바오 전투 등 백인 정부와 아파치족 간의 사활을 건 전쟁이 근 25년 이상 지속된다. 칼, 화살 등 지극히 원시적인 무기를 갖고 있던 아파치족들은 총과 대포 등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백인 정부의 공격을 받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아파치족들이 소멸해가는 근원이 된다. 백인 정부와 아파치 족 간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교두보 전투인 나바오 전투에서 백인 정부가 승리를 차지하면서 아파치족들은 뉴멕시코 주 근처의 소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 수용돼 자율권을 박탈당하는 박제 상태가 된다.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인디언들에 대한 계획적인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감지한 강성 아파치 지도자 제로니모와 빅토리오가 부하들을 데리고 백인 정부와 최후 항전을 펼쳐 1871년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백인들의 강력한 반격 작전 때문에
1886년 제로니모가 체포되면서 근 15여 년간의 지루한 전쟁은 백인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된다. 종전 이후 치리카우아 부족들은 플로리다와 알라바마로 분산 수용돼 근 27년간 보호 생활을 받는다. 1913년 이들 종족 중 일부는 오클라호마로 다시 이주되거나 뉴멕시코 주 메스칼레로 보호지역으로 수용된다. 강제 수용 조치로 인해 해마다 인디언들의 수는 격감해 미국 보건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기준으로 순수 혈통을 간직하고 있는 인디언은 겨우 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치 혹은 인디언들을 소재로 한 작품 리스트를 알아본다. 제로니모 1993년 인디언들의 최후 전사로 추앙받는 실존 인물의 행적을 다룬 전기물이다. 1881년 서부로 밀려오는 백인 개척민의 세력에 밀려 인디언들은 거의 전멸당하는 비운을 당한다. 몇몇 아파치 족들만이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다. 백인 지배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아파치 족 지도자이자 인디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제로니모는 미국 기병대와 멕시코 연합군에게 끈질기게 투쟁을 계속한다. 제로니모는 소장 장교 데이비스 소이와 케이트 우드 중위의 체포 작전에 따라 백인 기병대 크룩 장군의 포로가 되면서 오랜 동안의 인디언들의 저항 작전은 종식을 맞게 된다. 1990년 늑대와 추몰에 이어 백인들이 인디언들의 가한 학살에 대한 속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타주 자연절경이 시선을 끌었고 제작 당시 CNN 사주였던 테드 터너가 인디언들의 흥망성쇠를 추적한 네이티브 아메리칸즈 시리즈 기획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감독 월터 힐, 주연 제이슨 패트릭, 진 해크만, 로버트 듀발, 맷 데이먼. 늑대와 함께 추몰 1990년 케빈 코스트너의 연출 데뷔작이다. 백인 출신 소장 장교가 인디언들의 삶에 동경을 느껴 결국 그들 문화에 동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서부국이 백인들의 영웅적인 업적에 치중을 했다면 순환자였던 인디언들의 처지를 묘사해 공감을 얻어냈다. 남북전쟁 당시 큰 공적을 세운 북군 장교 존 던바 케빈 코스트너는 인디언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다코다 평원으로 부임한다. 그는 처음에는 인디언 수호족과 마찰을 벌이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자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디언 처녀 메리 맥도웰과 로맨스도 갖게 된다. 그렇지만 던바의 행동을 반역으로 치부한 정부군의 조치로 그는 체포돼 사형당할 처지에 놓이지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이후 인디언들로부터 늑대와 함께 추물이라는 애칭을 얻은 던바는 세속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인디언 안에 주먹 쥐고 일어서와 함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간다. 감독 케빈 코스트너, 주연 케빈 코스트너, 그레이엄 그린, 메리 맥도웰. 맥켄나의 황금 1969년 갱스터 콜로라도오마 샤리프는 연방 보안관 맥켄나 그레고리 팽을 납치한다. 콜로라도는 맥켄나가 인디언들이 은닉해둔 막대한 금괴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단정한다. 맥켄나는 금괴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지만 콜로라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만을 노리며 장소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다 주민들을 만나 이들을 합세시켜 금괴의 행방을 추적하던 도중 그만 인디언 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인디언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다. 마이클 잭슨을 발굴한 것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퀸시 존스가 배경 음악을 맡아 영화음악 애호가들의 이목을 끌었다. 감독 제이 브리 톰슨, 주연 그레고리 팩, 텔리 사발라스, 오마 샤리프, 살라코 1968년 1960년대 당시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출력의 미흡으로 범작이 되는 불운을 당했다. 1880년대 뉴멕시코가 무대 배경 루이스 라무어가 발표한 동명 소설을 극화했다. 전문 사냥꾼 살라코 숀 코넬리가 유럽에서 원정온 사냥꾼을 안내한다. 사냥 도중 그만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지지만 살라코의 기지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감독 에드워드 드미트릭, 주연 스티븐 보이드, 숀 코넬리, 브리지트 바르도, 메이저 던디 1965년 인디언들을 백인들의 걸림돌로 판단해 이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강자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양식 있는 평론가들은 샘 페킨파의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기병대 장교 찰톤 헤스톤과 흉악한 범죄자들을 지원자로 끌어모아 인디언들에 대한 토벌 작전을 전개한다.
감독 샘 페킨파, 주연 제임스 코번, 리차드 해리스, 찰톤 헤스톤. 아파치. 1854년. 백인 정부군에 대항했던 인디언 추장 제로니모가 체포된다. 제로니모 몬티 블루의 뜻에 동조한 마사이가 다시 백인 정부군을 사사건건 괴롭히자 그에 대한 소탕 작전이 펼쳐져 마사이 버트 랭카스터마저 플로리다 주 인디언 보호지역에 수감되는 조치를 당한다. 마사이는 엄중한 감시망을 뚫고 고향으로 돌아와 애인과 함께 잠적해 공물을 경작하면서 은둔 생활을 한다. 감독 로버트 올드리치, 주연 버트 랭카스터, 진 피터스, 존 맥켄타이어. 아파치 요새. 1948년. 존 포드의 원숭미가 담겨져 있는 서부극. 노란 리본 1949과 함께 기병대원들의 무용담을 다룬 정통 서부극이다. 19세기 남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기병대원들의 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해 역사적인 사료 가치도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원 서스데이 중령이 딸 필라델피아를 데리고 애리조나 동쪽 변방 지역에 위치한 아파치 요새의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위해 마차를 몰고 있다. 황량한 사막 가운데 기암 절벽 등이 스쳐 지나가지만 중령은 자신을 이 같은 한직으로 발령한 군 수뇌부에 불만이 많은 듯 묵묵히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전화선 고장으로 부임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역마차역에서 부임지로 가는 마차도 준비되지 않았고 대신 웨스트포인트를 막 졸업하고 자신과 같이 부임하게 된 미키. 오르크 중위를 위한 마차에 동승하게 됐다는 사실이 더욱 그의 심기를 건드려 놓는다. 늦은 저녁 부임지에 도착한 중령은 마침 워싱턴 탄생 기념 무도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인디언들과 숱한 전쟁을 벌였던 베테랑 커비오크 대위와 만남을 갖게 된다. 한편 마차를 함께 타게 된 인연으로 알게 된 필라델피아와 미키 중위는 청춘 남녀답게 서서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고조돼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된다. 극중 서스데이와 커비는 자신들의 명성과 진급을 위해서는 부하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냉정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스데이는 대체적으로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의 군인이 된 것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반면 커비는 유머가 있고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갖고 있다. 미키 오르크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친이 사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스데이가 딸과의 교제를 극렬 반대하는 장면은 당시 철저한 계급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 풍경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부패한 인디언 보호구역 요원들의 행동 때문에 인디언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갖게 됐다는 설정 등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장면으로 해석됐다. 마지막 부분에서 게릴라 공격을 감행하는 인디언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무모한 계획으로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몰살당하는 서스데이의 행동은 백인들의 지나친 오만 때문에 희생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이 흐른 뒤 새로운 사령관에 취임한 커비 요크는 전임자인 서스데이의 행적에 대해 사실과는 달리 극찬을 아끼지 않고 이로 인해 서스데이는 전쟁 영웅 중의 한 명으로 칭송을 받게 된다.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파치 요새를 둘러싸고 인디언들과 기병대 간의 군사적 충돌은 1881년에 촉발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요새 사령관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이들 간의 교감을 시도한다는 인디언 전통 춤을 전파시킨 예언가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킨다. 왜냐하면 이 예언자가 인디언들이 곧 대규모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디언들이 백인 기병대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흘린 거짓 정보였다. 결국 이 같은 소문 때문에 인디언들과 백인 기병대 간의 전투가 벌어져 무모한 희생자를 내게 된다. 인디언들이 추가 공격을 포기하면서 다행히 양측 간의 적은 손실로 충돌 상황이 종료되게 된다. 감독 존 포드, 주연 존 웨인, 헨리 폰다, 셜리 템플, 페드로 아멘다리스.